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12월 중순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연말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네, 일단은 여러 사건들을 이제 법원이 쉬는 우리 휴전기 전에 마무리를 좀 짓고 네. 따뜻한 나라에 가서 크로스핏을 할까 하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라에 가서 크로스핏을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네, 대부분 뭐 따뜻한 나라에 요가 뭐 이런 걸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크로스핏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따뜻한 나라에? 네, 입수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혹시 어느 나라에? 안 가르쳐줄까요? 아니, 따뜻한 나라에 크로스핏이 준비되어 있는 따뜻한 나라 사실 되게 희소성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유행이에요. 저는 되게 늦게 참여하는 겁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영상 올릴게요. 부럽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실까요? 우회전 사고. 우회전 사고라는 건 되게 좀 평범한 멘트처럼 보이는데 뭘까요? 경기도 안양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 사고는 횡단보도 그 보행 신호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네. 발생한 그런 사고입니다. 예. 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요. 예. 학원 버스가 이미 저렇게 저렇게 횡단보도 지금 화면에 앞에서 한 차례 정차를 이미 했던 상태였습니다. 잘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줄지어서 모두 건너는 것을 확인한 뒤에 버스가 다시 출발해서 우회전을 시도했는데요. 그 순간 킥보드를 타고 뒤따라오던 초등학생과 그대로 충돌하게 된 겁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제 아이는 이제 충격으로 곧바로 쓰러졌고요. 예. 버스는 횡단보도를 아까 보시다시피 거의 다 지난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제 악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더니 차량이 그대로 아이를 넘어가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음주나 약물 복용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이게 우회전 우리나라 도로 교통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예요. 맞아요. 저는 저게 사실 운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의문인 게 우회전 신호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켜지고 그러면 횡단보도가 켜지고 직진 신호가 나오면 또 우회전을 못하고 맞습니다.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우회전은 그럼 언제 하라는 것이냐 그게 항상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4차로 그렇죠? 사거리 교차로일 때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차가 오고 또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횡단보도가 켜지고 맞습니다. 초록불 켜지고. 예. 초보 운전자들은 도대체 눈치를 봐야죠.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회전을 할 때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우회전을 하면 이쪽에서 횡단보도를 뒤늦게 진입하는 사실 걸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정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고처럼 킥보드 혹은 아니면 자전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다 됐어요. 보행 신호가 다 됐는데 1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가 갑자기 뒤에서 확 와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엄청 있단 위험합니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지 없이 차라리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보행자를 치면 페널티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신호가 끊기고 나서 한 2, 3초 더 기다려라. 이런 좀 약간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에선 교차로 운행을 하다 보면 2, 3초 기다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좌측에서 나죠. 차가 네, 오고 차도 오고. 막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사실은 또 우회전 차량들이 엄청 밀리는 경우들도 엄청 많고요. 맞아요. 이건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맞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좀 짧게 한다든지. 횡단보도 신호를 짧게 해야 좌측에서 오는 차량들 전에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 도로교통 체계가 조금 사실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좀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평소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이 사고가 난 삼거리가 평소에도 이 우회전 차량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과도 불과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라서 예. 아이들의 이동이 굉장히 작고 위험성이 예. 상시 존재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3년 전부터 도입된 게 있잖아요. 예. 우회전 전용 신호등, 네. 그리고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 이렇게 예.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네.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임에도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들의 제보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예. 이 학원가 아이들이 자전거와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예. 버스 같은 이런 큰 차량이 조금만 거칠게 몰아도 그럼요. 이 작은 아이들은 운전석에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보여요, 거죠. 안 보여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수년간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아. 민원을 계속 넣어왔다고 네. 합니다. 인재죠, 인재. 우회전 전용 신호등하고 저는 사실 반사경. 반사경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회전 할 때마다 이게 다 의무적으로 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제가 운전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간혹가다 한 번씩 있어요. 아, 뜬금없이. 진짜요? 네네.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보셔야 됩니다. 아니, 우회전 전용 신호등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버스, 저도 제가 운전을 하지만 우회전 할 때 창문 닫고 있으면 안 소리조차 보여요. 안 들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 버스 운전 기사도 아이가 오는 것도 뭐 킥보드 뭐 소리 내서 옵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킥란이라고 불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당연히 잘 했겠지만 밟고도 사실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고도 그렇죠.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맞아요. 아이가 네. 악하는 소리도 안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운전자가 지금 음주하고 약물 복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뭐 처벌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 버스 운전사가 음주나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밝혀졌는데 예. 이 음주 여부랑 상관없이 적용되는 혐의가 바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이 사고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요. 예. 특히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우회전 차량이 이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 사고라기보다는 중과실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운전자가 우회전 이 당시 신호를 제대로 지켰는지 보행자 확인 의무 다 했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찰나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사실 1초, 2초의 맞아요. 판단 속도에 따라서 이게 사고가 날고 안 나고의 문제거든요. 사실 버스 기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아이를 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누가 심지어 사망 사고를 뭐 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린 저도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우들이 물론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있어서 섬뜩섬뜩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갑자기 확 튀어나와 버리거나 진짜로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네. 자전거는요. 지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한 10m 전방부터 속도를 높여가지고 오니까 신호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좀 약간 아찔아찔할 때가 있는데 네. 이 우회전 사고가 사실 많이 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나서 재작년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라는 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효과가 전혀 없었는지 네. 사실
저는 이 원인이 뭔지는 아는데 일시정지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네, 정지. 예, 이거 그 우회전 사고가 운전자들이 조심하지만 여전히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지난달 광주에서는 등교하던 고등학생이 예.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치여서 숨졌고요. 아, 인천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예. 우회전 차량이 앞서 일시 정지하고 있는 우회전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바로 뒤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2022년 7월에 이미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는 경우에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하도록 더 강화가 됐거든요. 신호가 초록불이고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을 때에만 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말씀하신 이 일시정지라는 거를 정확히 이제 알지 못해서 속도만 서행으로 줄인 상태에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예.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일시정지에 해당한다. 그렇죠. 분명히 선을 긋고 있고요. 예.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신호 체계가 정말 좀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은 좀 뭔가가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아파트 진입로에는 한 번에 모두 빨간 등이 켜져요. 아이들이 네. 너무 많아서 교차로에 다 네, 이렇게. 전부 다 네. 켜져서 빨간 등이 켜져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빨간 불에 어쨌든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직진을 하면은 또 여기에 신호등이 켜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곤란을 겪고 계시군요. 아니 근데 여기 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교차로들을 나가면 계속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빨간불이 켜지면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왼쪽에서 또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우회전을 해야 되고 일시 정지만 하고 나가면 되는 건지. 결국은 판단해라 이거거든요. 운전자한테 비보호처럼 비보호 우회전 하듯이 판단해라 이거거든요. 우회전 신호가 좀 더 이제 확장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좌회전에 대해서는 비보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회전에 관련된 부분은 언제 우회전을 해야 될지 특히나 이제 뭐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언제 우회전을 해야 될지 네. 사실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고가 빈번하게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좀 특히나 지금 계속 사고가 나는 차들 보면 트럭, 화물차, 그렇죠. 버스 왜냐하면 큰 차량.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수석이 있기 때문에 조수석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서 되게 멀잖아요. 맞아요. 그쪽이 아예 안 보이는 안 거죠.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사실 이 큰 차량들이 언제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신호 체계가 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좋은 앞에 지적이세요. 엄청나게 큰 무슨 반사경이 진짜로 있어서 오른쪽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가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오른쪽에 그런 어린이 버스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 하려고 하거나 정차해서 문 열릴 때 이렇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네, 빨간 그 예. 일시정지 같은 딱 표시. 튀어나와서 뒷사람들이 보고 옆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라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트럭이나 버스예요. 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망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킥보드를 탄 이 초등학생을 법적으로 보행자라고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죠. 예.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횡단보도에서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행자로 아, 보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요, 이 초등학생이 탄 것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어린이용 무동력 킥보드입니다. 즉 한 발을 얹고 다른 한 발로 밀면서 일명 싱싱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르는 자력으로 가야 맞습니다. 되는. 예. 네. 다른 발로 밀고 이렇게 다니는 예, 예, 건데 이 경우에는 차량이 아니라 놀이기구로 네. 분류가 돼서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보행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렇지만 보행자라고 해서 항상 100% 보호만 받는 것은 또 아니죠. 과거 판례를 보면 킥보드를 타고 속도를 내서 진입을 해서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피해자 과실을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의 이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우회전 중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쟁점인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보행자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탔느냐
아니면 그냥 네, 맞아요. 자기가 네. 자가로 이렇게 무동력. 무동력으로 하는 킥보드를 탔느냐, 또 거기서 속도를 냈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과실이 잡히고 안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킥보드, 전동 킥보드 아예 다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타고 다녀요. 초, 중, 고, 대학생까지 전부 다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킥보드 아예 전동 킥보드 할 때 운전면허증 이런 것도 인증하고 타게 할 수 뭐 그렇게 하든지, 그런 것도 또 아니고요. 뭐 맞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 갑자기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행정적으로 갑자기 막으면 그게 막힙니까? 그 업체들이. 뭐 운전면허증 사실 인증도 못하고 네. 뭐 부모님 운전면허증 갖고 와가지고 인증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는 것도, 저는 이 결과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지자체들도 분명히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못하고 있는 부분들, 미필적 고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고 경위를 보면 신호 변경 시점도 명확하게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버스가 출발하던 시점의 신호 상태에 따라서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건에서는 신호가 바뀌던 정확한 시점, 그리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전멸, 깜빡깜빡하던 시점에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했다면 예.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또 수원지방법원 판례에서도 보행자 신호가 끝나서 차량 신호로 바뀌었더라도요. 예. 뒤늦게 횡단보도에 들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이렇게 발진을 할 게 아니라 예. 서행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처럼 이렇게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예. 차량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망 사고. 우리나라의 어쨌든 미래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들은 이게 인재거든요. 안전사고 관련된 부분인데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앞으로는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서 구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이어서 보실까요? 태국 여성의 눈물. 한 한국인 남성이 태국인 여자친구 얼굴에 끓는 물을 끼얹어서 화상을 입힌 사건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너무 끔찍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태국 지금 사진 나오는데 네, 이 여성의 얼굴이거든요, 지금. 저게 끓는 물을 끼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사실이면 너무 끔찍합니다. 네. 태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태국인 여성은 지난 3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인 남자친구가 심각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예.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요, 예. 본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 남자친구가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 이 남성은 이후에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그랬다, 당신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와. 또 남성은 범행 이후에 이 여성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곁에서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고요. 이 여성은 병원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성과 함께 일단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에 해당 여성은요,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없다,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와 경찰을 통해서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공개된 사진을 보면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고요, 눈과 입만 드러난 상태로 화상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고요. 진짜요? 이 사연이 한국에 있는 태국 교민사회에 알려지면서 태국 현지 언론과 온라인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은 현재 남성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이혼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혼인 신고까지 한 여성인데 끓는 물을 부어서, 와, 이게 저는 이런 고의적으로, 심지어 또 인정까지 했어요. 네. 다른 사람 못 만나게, 다른 남자 못 만나게, 거의 무슨 의처증의 거의 끝인 것 같은데,
단순한 상해가 아닌 좀 특수 상해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고 네.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이 사건 당연히 이제 단순한 상해로 보기가 어렵죠. 끓는 네. 물을 얼굴에 붓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진 공격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네, 법적으로는 특수상해가 강하게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예. 특수상해라는 것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요. 대법원에서는 뭐 끓는 물, 불 또는 어떤 산성 이러한 고온 유해 물질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특수상해 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 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네. 끓는 물을 얼굴에 집중적으로 붓는 행위가 어떤 생명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호흡기와 눈, 입 다 적용이 되니까 네. 또 여성이 당시 잠든 상태였다면 방어 자체가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 살인 미수는 반드시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의도 고의가 있었는지가 원래 핵심이었는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도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아니라도 남성이 범행 직후에 못생기게 만들려고 했다,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한 정황을 봤을 때 법원에서는 이 행위의 위험성 자체로도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특수상해는 명확하게 거의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예. 피해자의 상태나 행위 방식, 당시 정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인 미수까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해 남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한 이 진술만 보면 뭔가 데이트 폭력, 네. 교제 폭력 같이 보이는데 두 사람이 지금 혼인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정폭력 처벌법 적용도 좀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으로 부부관계라면요. 이 사건은 단순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폭력, 상해, 협박, 감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일반 형법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가정폭력으로 인정이 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요. 접근 금지, 격리조치, 임시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명령도 동시에 내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생생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키워드 보실까요? 미궁에 빠진 사기 의혹.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볼까요? 자신이 옛 법무장관 외손자라고 좀 주장을 하는 동시에 좀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끌어모았던 이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좀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네, 조금 이제 복잡한 사건인데 이 예, 남성은 단순한 마약 사범이 아니고요. 예, 예. 이미 여러 차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상습 투약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요. 지난 7월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 2개월, 예. 재활교육 40시간, 추징금 73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남성은 올해 3월에 충남 천안의 한 빌라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 케타민을 구매하려다가 현장을 목격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 체포 당시에 이 남성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겁니다. 동종 사건으로요? 네, 앞서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남성은 서울과 천안 일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범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까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충남 아산의 한 병원에서 허위 증상을 호소해서 프로포폴을 1차 투약하고요. 예. 불과 2시간 뒤에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프로포폴을 맞은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 1심 형량이 모두 합산이 돼서 총 5년 2개월의 실형 가능성이 걸려 있고요. 오는 16일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케타민에 엑스터시에 프로포폴까지 뭐 마약뿐만이 아니라 뭐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모두 다 네.
거의 약에 취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사람인데 뭐 전혀 뭐 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집행유예 기간에 또 재범을 저지르고요. 거의 중독자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그렇다면 마약을 투약하는 기간에 이 약간 코인 관련된 부분 얘기하셨는데 사기 행각도 좀 벌인 겁니까? 네, 이 경찰은 마약 사건에서는 이렇게 성과를 냈지만 남성이 같은 기간 벌였다는 이 사기 의혹은 여전히 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아, 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지만 예. 검찰에서 여러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음에도 예. 현재까지 혐의 없음 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조직적인 방식인데요. 예. 남성은 2019년 지인에게 우리 집안은 사업을 크게 하고 외가는 법무장관을 배출한 유력 가문이다. 정재계의 네트워크가 많아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 나는 코인으로 매달 수억 원을 번다. 투자하면 월 4%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에 속은 지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억 6,500만 원을 건넸고요. 예. 또 이후에는 태국계 재벌이 발행하는 코인을 국내에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갚겠다. 2배로 네. 갚겠다. 이러면서 8천여만 원을 추가로 받고 또 이듬해에는 중국 사업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고 예. 총 3억 8,8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두 사람 간 문자 메시지에 뭐 예.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고요. 금전 상황 합의서까지 작성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고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 패턴인데 예. 형식적으로는 뭐 갚겠다 뭐 이런 문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전형적인 내용만 들어봐도 사기 같은데. 네, 맞아요. 아, 이게 왜 무혐의로 자꾸 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돈을 빌렸고 문자 대화에서 갚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경찰은 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네, 이제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사기가 아니냐 의문이 예. 드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도나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경찰에서 판단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남성이 과거에 실제로 예.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중국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투자 약정서나 이러한 정식 서류가 없어서 돈을 입금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 기망했다 이런 사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해당 남성이 한동안은 약속한 대로 월 4%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도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기보다는 투자 아니냐, 개인 간의 어떤 채무 거래 아니냐. 그래서 지난해 8월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뭔가 경찰의 대응과 이 답변이 뭔가 조금 껄끄럽지는 않은, 이게 뭔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이 남성을 믿고 돈을 건넨 행위가 기망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지 이거 사실 궁금해요. 네, 이게 좀 답답해 하실 부분이 이건데 이 정도면 속인 거 아닌가? 속은 예, 거 아닌가? 그쵸.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의 기망이 단순히 그 말을 믿고 돈을 준 거다라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서 돈을 건넸는지가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서 남성이 실제로 가상화폐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일정 기간은 수익금도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걸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기망이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거죠. 즉 경찰 논리는 사업이 과장되거나 처음에 의도와 다르게 실패했을 수는 있어도 애초부터 속이려고 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또 보게 되면 유력 가문이다, 뭐 고수익을 보장한다, 상장을 보장한다 이런 말 자체가 충분히 기망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재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사기이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기망을 네. 한 것 같은데 이 기망 안 했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거 너무 좀 수사하기 싫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저신용자 노린 불법 사금융, 내구재 대출 기승입니다. 이 저신용자 노린 불법 사금융은 정말 오래됐어요. 대부업체들 정말 오래됐거든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대학생 등을 노린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 이른바 내구재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구재 대출이라는 표현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대체 정확히 어떤 방식인 겁니까? 네, 이 내구재 대출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 본인의 명의로 물건을 사서 넘기고요. 예. 대신에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입니다. SNS에서 소액 대출, 휴대폰 깡 이런 것만 검색해도 광고가 쏟아지는데요. 저신용자나 대학생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방식은 단순합니다. 대출 희망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거나 네. 이 가전제품을 렌탈 구독해서 넘기면 그러니까 아. 이제 할부로 구매를 한다는 그렇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 업자가 그 물건을 먼저 받아서 예.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네. 대신에 현금을 즉시 건네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할부금과 렌탈료는 모두 피해자 명의로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죠. 그렇죠. 심지어 동의를 했으니까요. 네. 본인이. 업자는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고 빠지면 그만이고요. 예. 이 채무와 신용상 불이익은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휴대폰뿐만 아니고요. 예. 가전제품 구독 계약 이런 것을 시켜서 물건을 빼돌리고 유통시키는 방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가전을 보관해주는 보관 알바, 전문적으로 대파는 매입상까지 사실상 하나의 불법 유통 구조가 생기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휴대폰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금지했지만 이 가전제품은 아직 규제 사각지대라서 그렇죠. 이런 신종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독 제품들이 요즘 좀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은 보이스피싱범이나 많은 이제 대출을 알아보면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제 저소득층한테 이런 방식의 대출, 그러니까 당신 대출 내가 해주는데 이런 거 가입해라. 그래서 이제 신분증하고 인감증에서 네. 이런 거를 요구를 받아서 그들이 이걸 개통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받아서 자기들이 휴대폰을 한 3개 정도 개통을 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몰랐었던 내 명의로 휴대폰이 3개 개통되었더라.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은 맞아요. 많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그 사기를 넘어서서 내구재 대출이라고 해서 당신이 이 대출 받는 거, 이 휴대폰 구입해가지고 대출금으로 마련해 줄 거야. 이거 중고로 팔 거야. 팔고 나서 나머지 내가 이거 거래를 튀어줬으니까 대출을 알아봐 줬으니까 너 이거 일부분 다 수수료로 가져갈 거야. 거의 공범 수준으로 이 저소득층이나 대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렇죠. 네. 과거에는 그게 사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건 사기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어쨌든 개입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 개인 정보를 다른 이에게 좀 제공을 하고 명의를 대여를 해서 휴대폰 등을 좀 개통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 같은데 불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인정보 넘기거나 본인 명의를 빌려서 휴대폰 유심 개통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이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돌려 쓰이거나 보이스피싱, 마약 이런 불법 도박, 각종 범죄에 예.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판매자도 단순한 협조자가 아니라 예. 범죄에 연루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요. 이렇게 본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주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어길 네.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 꽤 무거운 예.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잠깐 명의만 빌려주는 거 한 번만 넘기면 된다. 이런 예. 게 위험한 유혹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용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회로 할부 거래를 할 수 있는 네. 사회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이런 방식이면 빈번하게 모든 물건에 대해서 사실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커피 머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냉장고, 가전제품 이런 거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대폰 특히나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네. 200만 원을 넘어서 이번에 나온 새로운 폰은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300만 원을 어쨌든 대출과 연결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된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의 사실 한마디로 대출을 알선해 준 사람의 사기가 되는 걸 몰랐던 과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가입하는 대출을 거니까. 해달라고 요구를 네. 했고 당신 명의로 이렇게 휴대폰 할부 구입할 거야. 그리고 네. 너는 돈 가져가고 난 휴대폰 팔 거야. 이런 거 다 동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사실은 약점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내구재 대출이 가진 가장 위험한 지점인데 네. 본인 명의로 유심이나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기는 순간 피해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그러니까 있다는 공범이 거죠.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악용하는 거죠. 가해자들이 너도 처벌받는다. 신고하면 같이 잡혀간다. 이러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입을 막는 구조로 범죄를 이어갑니다. 실제로 20대 피해자 사례를 보면요.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본인 명의로 뭐 유심 개통, 스마트폰 2대, 상품권 구매까지 반복 지시를 받았고 이상하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예. 사기임을 눈치를 채니까 예. 가해자가 오히려 신고하면 네가 먼저 처벌받는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는 600만 원 이상 피해를 받지만 내가 이 피의자가 될까 봐 신고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내구재 대출은 돈 그리고 신용, 형사 책임까지 동시에 떠안게 만든 그런 구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너 형사처벌 받을 거야. 그러면 이 형사처벌이 징역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안에서 벌금이 나온다고 하면 네. 내가 대출 한 500만 원 받으려다가 벌금을 10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 그럼 저 사람이 뭐 별일 없겠지 그러고 고소고발하는 거에 대한 내가 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주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악용해가지고 지금 확실히 뭐 청소년,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해서 이 내구재 대출이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 깡이나 카드 깡, 뭐 가정 구독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여 년 가까이 행태를 좀 달리하면서 반복되어 온 이 범행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다만 좀 진화된 수법이다 보니까 사기일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한 피해자들이 좀 쉽게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관련 범죄율도 좀 크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 과거의 휴대폰 깡, 뭐 카드 깡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구독, 렌탈 예. 방식으로 진화해서 예. 이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속아 넘어가는 게 이제 문제인데 예. 이 내구재 사기 관련 판결이요. 2012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네. 2022년 64건, 2023년 92건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또한 요즘은 고가의 냉장고, 말씀하신 뭐 휴대폰, 예. TV 같은 가전제품이 구독, 렌탈 형식으로 쉽게 계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이용한 렌탈깡 형태의 내구재 사기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비용이 좀 비싼 것들은 전부 다 대상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거래는 틀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임대한 가전제품 등을 좀 중고로 또 리셀링, 한마디로 재판매하는 사례도 좀 있다고 하거든요. 2차 피해 발생이 좀 우려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업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그런 가전제품을 빼돌려서 중고 플랫폼에 미개봉 새 상품 이러면서 다시 네. 파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되느냐? 그 물건을 새로 구매하게 된 중고 구매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임대 계약, 즉 렌탈 계약을 하다 보면 제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돈을 갚기 전까지는 임대해준 회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임대료가 연체가 되면 임대회사는 계약 명의자에게는 요금 도척을 하고요. 동시에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중고 구매자에게는 제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또 만약 임대료가 계속 밀리면 그 연체 채권은 또 추심업체로 넘어가고 채무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계속 진화하게 되는데 부동산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네. 법리가 아예 구성이 돼서 사실은
다양하게 처분하는 것들을 또 방지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 렌탈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소유자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는데 부동산이랑 자동차가 좀 그래도 나름 자산 중에 가장 비싼 그렇죠. 부분의 축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한 법리들은 많이 좀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범죄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다가 좀 많은 단속을 당한 상황들이라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그거 아래 있는 많은 소규모의 동산들 소액의 이제는 뭐 맞습니다. 동산 이중매매도 단속하고 처벌해야 되는 상황들이 맞아요. 발생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연체채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NPL이 결국은 추심업체로 넘어가면 또 다른 법률 관계가 네. 또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피해자분들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혹여나 내구재 대출을 좀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내구재 대출이라는 거 아예 검색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단속을 좀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이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네, 지금 당장 이제 소액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예. 대가로 신용 불량, 형사처벌 위험, 그리고 추심까지 동시에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가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이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제도적인 보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지금처럼 가전구독, 렌털 이런 게 이 악용된 이런 사각지대가 법으로도 정비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쉽게 돈을 빌려준다, 신용 안 본다 이런 말 자체를 위험 신호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절대 이런 방식의 대출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수록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맞아요. 당장 조금의 돈이 필요하고 소액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있었으면 또 회생파산 제도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으로 뭐 이제 만약에 못 갚게 되면 또 어쨌든 일어나려고 하는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좀 악용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이. 맞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단속 관련된 부분도 단속인데 뭔가 제도가 좀 더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같이 보실까요?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로 전환한다입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 여객기 참사 사고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벌써 1년이 돼가는데요. 당시 상황 간단하게 좀 복기해 볼까요, 변호사님? 네, 이 사고는 우리나라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러한 참사였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을 출발해서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도중에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을 했고 결국 비상 착륙 도중에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단 2명만 구조되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참사는 단순한 기상 문제나 조종 미숙을 넘어서요. 공항 안전시설, 조류 충돌 대응 시스템, 그리고 사고 이후 대응 체계까지 전반적인 항공 안전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사고 조사의 독립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겁니다. 사고일을 보시면 12월 29일이잖아요. 사실 효도 여행을 보내준 자녀들도 있고 일가족이 모두 탔었던 가족들도 있고 저는 이제 인터뷰들 보면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공항 안전시설 우리가 이제 앞에 있었던 시멘트 네. 그다음에 이제 조류 충돌 관련된 그런 어떤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이달 초 공청회를 열고 중간조사 내용을 좀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유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이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국토부 산하의 사고조사위원회는요, 예. 이달 초에 중간조사 결과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예. 유족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예. 이 유족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요,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 셀프 조사 구조에 대한 불신입니다. 네. 그래서 참사 직후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 그러한 조사 기구를 요청해 왔던 것이죠. 예. 실제로 사고 약 열흘 만에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그러한 법안이 발의가 됐고 예. 여야 모두 독립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 법안은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최근에 관련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특히 지난 7월 중간조사 발표 때 조종사의 어떤 과실, 여기에 무게를 둔 그러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공항 구조물 등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러한 반발이 커졌고 유족들은 조사하는 쪽과 책임지는 쪽이 같은 어떤 모순적 구조라고 하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뭐 외국의 조사위원들도 와서 뭐 아니면 항공 전문가들도 네. 와서 공항 구조물, 특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시멘트로 보강을 해놓은 그 구조물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조종사의 과실이다라는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족들의 분노를 좀 더 살 것 같습니다. 이번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통해서 독립조사기구가 좀 되면 12월 29일에 발생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에 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뭐 분명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게 조사의 독립성이 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게 이제 법이 시행되는 즉시 현재의 사건 조사위원회가 상임 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모두 종료하도록 한 것도 상직성이 매우 큽니다. 예. 기존 조사 틀 그대로 두고 간판만 바꾼다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조사를 위한 인적 구성부터 새롭게 다시 짜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네.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이 공포된 지 한 달 뒤에 바로 시행하도록 한 점도 속도전을 의식한 그러한 조치라고 평가가 됩니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됐다고 곧바로 이제 진상이 저절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새 조직이 얼마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조사에 임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조사기구의 좀 외형은 독립성을 갖추게 됐지만 새 조직을 꾸리는 절차로 인해서 진상규명 작업이 좀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게 또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개정안에 따라서 기존 위원들이 즉시 다 해촉이 되고 예. 조사 인력이 새로 꾸려질 때까지 어느 정도 조사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새 위원을 추천하고 임명하고 조직 정비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진상규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제주항공 역시도 조사 지연에 직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독립성 확보, 이거는 큰 방향은 맞지만 동시에 조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속한 재구성, 연속성 있는 조사 운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상규명 시기가 멀어질수록 유족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 방향성에 대해서 기 변호사님 견해 좀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진상규명이 독립성을 갖추는 건 좋은데 시간이 이제 늦어질수록 유족의 고통이 기다림이 아니라 상처가 계속 덧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새 조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조종사 과실 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류 충돌 대응 체계나 공항 구조물 설치 문제, 그리고 비상 착륙 과정에서의 어떤 관제 대응, 이런 사고 이후 구조 체계까지 사고 전 과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네.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고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들과 며느리를 떠나보냈던 어머니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진상규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범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게시판 혹은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생범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